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7일 전에 시황 분석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정말로 폭락장이 오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때 뭘 근거로 오느냐, 자, 그렇게 물어봤죠. 그때는 상승은 불안 심리를 타고 올라간다. 자, 그렇게 7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고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주가가 왔다 갔다 많이 했죠. 그러니까 미국장 끝났다, 이제 시장이 끝났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면서 떠나서 한국장 가자.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죠. 이런 일들이 오늘 내일 일들이 아니고 30년 전에도 그랬고 20년 전에도 그랬고 항상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심리가 불안할 때 그때부터는 주가는 타고 올라간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피어랭그리 인덱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45 정도 되고 있는데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한 41 정도 되고 있었죠. 그렇게 요때 일단 피어에 있었다는 겁니다. 상당히 일단 두려움이 많으면서 주가 자체가 폭락하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때는 항상 EPS, 즉 말해서 기업의 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지, 자, 그 다음에 금리 방향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이 두 가지만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충족한다면은 주가가 폭락을 하지 않는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익이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일단 잘 내려가진 않는다.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떨어지는 거지 주가가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떨어지지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체킹하셔도 이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이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가 0.63% 상승했고 나스닥이 1.26%, S&P 500이 0.81%, 러셀이 0.47%로서 거의 나스닥이 장을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별히 엔비디아, 오라클 이런 것들 반도체 중심으로 상승되면서 인프라 중심으로 상승이 일어났던 것이 오늘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한 기대치도 많이 있죠. 엔비디아 그런 실적 발표에 따른 기대치 이런 것들이 상승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 또 소프트웨어 그쪽도 일단 상승이 계속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맵을 보시게 되면 많이 올라갔던 것이 역시나 일단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올라갔죠. 소프트웨어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지금 현재 애플리케이션 쪽에서 많이 올라갔죠. 특별히 엔트로픽이 같이 가겠다. 동행하겠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완전히 망가뜨리는 건 아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같이 올라갔고, 자,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발표, 그런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장비가 좀 많이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일단 기술주 중심으로 장 자체가 올라갔던 하루였다. 그래서 나스닥이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많이 빠졌던 금융주도 역시나 또 반등이 됐던 그런 하루였다. 조금 나중 기술적인 차트로 본다면은 여기도 지금 금융주 ETF가 바닥을 치면서 좀 가는 모양이 있었다. 요쪽이 가다 보니까 이때까지 많이 갔던 종목들 있죠. 즉 말해서 다우 같은 종목들, 즉 이런 종목들, 컨슈머 디펜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산업재라든지 지금 이제 이쪽이 가다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종목들, 헬스케어 이런 것들 다우 종목들이 조금은 휘청거리면서 가지 못한 하루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통신주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순환매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가니까 여기가 잘 가다가 이제 이쪽 주춤거리니까 약간 일단 지금 여기가 주춤거리는 그 가운데 있죠. 그래서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순환매로서 돌아가고 있다. 장이 가고 있는 장이지 이 장이 이제 무너진 장은 아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보시기 때문에 11개 섹터 중에서 6개가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보통 일단 5, 6개가 계속해서 상승 중에 있다. 그렇다면 자금이 순환이 되면서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장 많이 갔던 것이 테크놀로지, 파이낸셜,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런 중심으로 장이 좋았다. 그래서 나스닥 중심으로 갔고, 자, 반대로 다우에 있는 컨슈머 디펜스라든지 인더스트리 산업, 그 다음에 리얼 이스테이트 이런 쪽으로 조금 일단 지금 이제 하락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쪽으로 움직이는 모양이 있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S&P 500의 지수를 보게 되면 일단 왼쪽 어깨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직까지 일단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권이 되면서 조금 박스권이 이탈이 되면 주가는 또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이유는 기업의 이익과 금리 자체가 내려가는 그런 실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지금 이제 폭 자체가 그렇게 두텁지가 않습니다. 즉 내려오는 폭이 그렇게 깊지가 않다. 그래서 3% 정도 되면은 계속 반등이 일어나고 있다. 자, 일단 주가가 그렇게 급격하게 내려올 가능성도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잠깐의 조정이지 조정 자체를 갖다 우리가 하락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우 지수도 역시나 좀 반등이 됐는데 다우보다는 역시나 나스닥이 좀 많이 반등되면서 오늘 장에서 1.31%나 큰 폭의 상승이 됐죠. 아무래도 내려갔던 폭이 크니까 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러셀은 조금 일단은 덜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장은 아무래도 나스닥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특별히 삭스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삭스가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미 들어가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S&P 500보다도 조금 더 강하게 있는 것이 삭스 지수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장 마감 후에 나올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는 많이 또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아무래도 나스닥이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가는 것이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죠. 뭐 4월이나 5월 말 정도는 되면은 그래비티 법안 자체가 통과될 때 그때는 주가 자체가 또 많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XRP 이런 것들이 거의 다가 지금 바닥을 좀 형성하면서 오늘 장에서 한 쌍바닥 정도 나왔는데 재고 자체가 계속해서 형성될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느 정도 6만대에서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양이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가는 것 더불어서 지금 이제 다른 것보다는 코인 시장이 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체킹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현재 M7 주식들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 보더라도 일단은 지금 이제 쌍바닥이 나타나고 있죠. 저점에서 계속해서 반등이 되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일단 쌍바닥을 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양이 있죠. 주가 자체가 흘러내린다기보다는 바닥을 다지고 다시금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브로드컴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지금 이쪽에서 상승되는 가운데 있죠.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치면서 거의 다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이제부터는 내려왔던 모습을 갖다가 거의 어느 정도는 바닥권이 형성되지 않았나. AMD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그렇게 형성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라클도 역시도 쌍바닥을 치면서 좀 바닥권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물론 약간의 눌림목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 바닥은 거의 다가 확인된 거 아니겠는가. 나스닥이 이런 식으로 거의 다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메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일단 쌍바닥이나 뜨리바닥이 되면서 어느 정도 바닥권이 다 형성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빅테크 중심으로 되고 있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아마존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존 역시도 자,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고 있죠. 어느 정도 반등이 다시금 나타나는 모양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현재 빅테크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마소인데 마소가 직격탄을 맞고 다시금 조금 반등되는 가운데 있죠. 자세히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내려왔죠. 이제 이렇게 주가 내려가고 있는데 스토캐스 이런 것들이 지금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면서 주가 자체가 올라가는 모양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것들도 바닥을 다 다진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빅테크 중심으로 할 때는 상승의 추세가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서부터 주가가 더 급락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볼 것 같으면 엔비디아하고 오라클 중심으로 시장이 상승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장 마감 후에 엔비디아의 실적들, 그 다음 세일즈포스라든지 스노브레이크의 실적에 따라서 또 시장이 또 변화가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엔트로픽이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적에서 친구로 변모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관련 주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루아침에 왔다 갔다 하죠. 결론은 심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단 던지고 보자. 자, 그런 심리가 압박되면서 주가 자체가 많이 흔들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회사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별 아이작이라든지 무디스, S&P 글로벌, 그 다음에 베리스크 애널리스트, 에큐팩스, 톰슨, 로이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러한 데이터 세트는 복제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업종별의 데이터 세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들은 시장 집중도가 높고 업계 표준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의 감소 위험이 최소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이들의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차별화된 역량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있다면 이런 회사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또한 엔트로픽이 서비스용도 일단 포함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데이터도, 몽고DB, 클라우드 프레이어, 그 다음 팔로알토, 이런 게 스노우브레이크 있죠. 이런 회사들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일단 영상을 하나 찍을 때 주가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 보안업체들이 일단은 주축 기회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번 사건은 엔트로픽이 완전히 새로운 소프트웨어로 교체하는 시나리오보다는 기존의 소프트웨어의 회사와 협력하려는 필요성과 의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여전히 이런 점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특별히 지금 이제 2010년도가 AI 기업의 전반에 걸쳐서 도입될 수 있는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에 동의가 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트로픽의 AI에 대한 관심이 모델 성능보다는 데이터 품질, 신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보면 엔트로픽과 팩트셋의 파트너십이 긍정적 영향을 또 미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MSCI 지수라든지 S&P 글로벌 이런 것들은 논리적이고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의 단계지 완전히 분리해서 파괴의 단계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엔트로픽의 코워크가 톰슨 로이터와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AI 비즈니스에서 제기하는 위험과 기회를 갖다 재해석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 이상 급등하면서 아무래도 로이터와 더불어서 지금 엔트로픽의 통합적인 성공 사례로 강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예상 수치 자체를 본다면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향후 실적 전망치 역시도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여기 때문에 주가가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엔비디아가 장 마감 후에 4분기 실적 발표를 예상하고 있는데,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본다면 과거에도 주가의 전체 시장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16번의 실적 발표 중에서 10번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고 S&P 500 지수도 9번이나 상승을 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4년도 초 이후로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큰 의미가 없었지만은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르다. JP모건에 같으면 이번에 비공식 수치, 즉 2+2 분기 실적 가이드라인 대비해서 20억 달러 상해, 4월 분기 가이던스 대비해서 월가 예상치 20억 달러 상해,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면은 주가는 날아간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매출 4분기 매출을 650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는데 실제로 본다면 4분기 매출이 6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20억 달러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또 1분기 매출의 전망치 역시도 727억 달러로 예측하고 있는데 750억 달러로 근접한다. 그러니까 20억 달러 더 많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좀 깔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엔비디아가 실적 호조와 함께 시장 예상치를 상향 조정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매출을 750억 달러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 제프리스 같은 경우는 공급망 제약이 완화되고 수요 신호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이러한 목표는 달성 가능해 보인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두 가지 정도의 잠재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개인 투자가들의 투자 심리 위축이다. 첫 번째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전 분기에 비해서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었다. 그래서 일평균의 순매도액이 9,400만 달러로서 11월에 실적 발표 직전에 5일간에 1억 8,600만 달러에 비해서 매도액이 좀 많아졌다는 것들. 자, 그런 이유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거나 매수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러한 신중한 개인 투자가들의 행보가 기관 투자가들의 자금의 흐름이 주춤한 것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월가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메모리 칩 가격 자체가 엔비디아 마진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은 어려움에 직면한 것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 분야에서 투자자들이 관가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이 변화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AMD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AMD는 최근에 메타와의 계약을 통해서 신흥 인공지능 공급업체에서 검증된 인프라 파트너로서 변모가 됐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 의미가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2년 동안 AMD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기술적으로 유망한 경쟁자로서 여겨졌지만 하이퍼스케일러 분야에서는 그 역량이 아직까지는 입증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AMD MI300의 가속기는 초기에는 주목을 받았지만은 대부분의 구축은 전체 플랫폼의 도입보다는 시범의 플랫폼으로서 혼합 환경에서 국한되었는데, 이번에 메타와의 계약을 통해서 AMD 하이브드웨어가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프라에서 작동할 수 있음을 입증하게 됐다. 이것이 일단은 큰 과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검증은 월가가 인공지능의 차세대 가능성을 여전히 과소평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거겠죠. 대부분의 예측은 여전히 주로 학습의 워크로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AI 지출의 장기적인 주요 동력은 추론, 그 다음에 수백만 개의 자율적인 에이전트 기반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데 필요한 컴퓨터 성능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에이전트 기반의 AI 도입이 과속됨에 따라서 추론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건데,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투자자들이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단계다. 그래서 대규모 추론 인프라 중심에 위치한 AMD와 같은 기업들에게 구조적인 기회가 창출되고 있다. 즉 말해서 계속해서 캐파가 커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지금 AMD도 갈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어떠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성장 전망은 여전히 업계에서 경쟁사 대비해서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P 레이쇼를 본다면은 업계 평균이 33배인데 이게 31배로서 밸류에이션도 좀 낮다. 그 다음에 예상된 EPS 있죠. 이것도 업계 평균이 31%인데 49%로서 이익도 증가되고 있고, 매출의 성장률 14% 대비해서 34%, 이것도 다 좋죠. 순이익률만 12.5%에서 지금 업계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상태에 있다. 그래서 마진은 일부 경쟁사보다 낮지만은 고부가가치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워크로드에 대한 노출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부분의 구축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영업 레버리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좀 크게 개선되지 않겠는가, 그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낙관적인 전망은 아무래도 하이퍼스케일러가 검증됐다는 것 등 메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AMD가 수기가와트 규모에서 플랫폼을 완벽하게 검증한 첫 사례다. 그래서 세계 최대 클라우드 운영업체에 위한 렉 수준의 AI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다는 것들. 자, 추론 수요에 변곡점이 있다는 것들. 월간 여전히 챗봇을 중심으로 AI 수요를 예측하고 있는데, 에이전트 기반의 시스템 자체를 본다면 대규모의 지속적인 추론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양한 공급업체에서 유료한 지속적인 인프라 수요가 발생한다.
매출의 전망을 본다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단연간의 계약 체결로 인해서 AMD의 과거 수익의 변동성이 크게 줄어들고 장기적인 캐시플로우의 전망이 개선될 것이다. 마진 확대는 2025년도 4분기에 매출의 총이익률이 57%에 달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라든지 개발 비용이 대규모 배포에 걸쳐서 삼각됨에 따라서 영업 레버리지는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낙관적으로 지금 이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매도세가 끝난 지금이 오라클을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적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는 보유해서 시장 수익률 상회로 상향 조정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목표 주가를 185달러로 제시하면서 27% 상승 여력이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올해 들어서만 25%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매력적인 매수 시점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라클은 향후 실적에서 자본지박적인 사업으로서 재정적 성공을 보여주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때 우리의 전망은 다소 이르지만은 9월 이후에 주가 배수가 절반 이상으로 하락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위험 대비 수익률이 양호하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오라클을 탁월한 주당 순이익의 성장률을 보이는 기업이다. 그렇게 평가되고 있고 투자 심리 개선과 더불어서 주가 상승을 더욱더 촉진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죠. 그래서 낙관적인 시나리오와 더불어서 기본 시나리오에서 오라클의 주당 순이익이 2030년도 회계연도까지 3배, 낙관적일 땐 3배,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때는 2배까지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오픈AI와 관련된 거래 상대방의 우려를 비롯한 위험 요소를 성공적으로 좀 완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대규모 자금 조달 계획과 새로운 성장세에 힘입어서 이러한 위험이 조금은 줄어들고 있다. 자,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죠. 자, 최근에 자금 조달 발표가 인공지능으로 인한 시장의 혼란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클라우드 인프라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오라클은 강력한 12개월의 매출이라든지 EPS의 성장을 통해서 자본지박적 사업으로서의 전환에 성공했음을 지금 입증해야만이 주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자, 현재 수준에서 본다면 하락의 위험은 다른 소프트웨어 회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인다. 특별히 오라클에 들여진 위험의 강도가 좀 완화되고 있다. 그 이유는 비금융이라든지 ERP 애플리케이션 이런 사업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인공지능으로 인한 시장 변화의 비교적 영향을 좀 덜 받고 있다. 그래서 주가 배수가 이미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좀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거겠죠. 자, 그로 인해서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5명이 평가를 주고 있는데 거기서 32명 자체가 바이든급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2명이 홀드고 1명이 언더퍼폼을 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봐서 에버리지 프라이스는 280불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5년물에 국채 입찰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국채 입찰이 뭐 좋게 나왔죠. 이거 보시게 되면 3.615%로 상당히 일단은 금리가 낮게 나왔습니다. 저번에 한 3.8 정도 되고 있었죠. 자, 그런 가운데 이때 이때보다도 금리가 낮게 나왔다는 말은 국채가 비싸게 팔렸다는 그 이야기 되겠죠. 상당히 좋았고 요번에 입찰 자체는 한 2.3배 정도 나왔습니다. 보통 2.5배인데 요거는 조금 입찰률은 안 좋았는데 아무래도 금리는 좀 좋게 낙찰이 되었다 해서 전반적으로 일단 좀 호조로 보였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주요 금융 ETF가 현재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데 전체 시장 대비해서 반등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헤드앤숄더로서 많이 내려왔죠. 주가 자체가 많이 내려왔고 직전 저점에서 어느 정도 일단 반등이 나오는 거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바닥권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은 반등의 여지가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현재로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장기적인 차트를 본다면 일단 채널 상단 있죠. 그걸 막고 조금은 내려오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조금 더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좀 반등의 준비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일봉 차트에서 조금은 시간을 두고서 바닥이 이제 형성이 돼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봉 차트에서 여기서 어느 정도 일단 바닥이 좀 형성될 때까지 좀 시간은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되면은 다시금 일단 뜨리바닥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반등이 될 수 있다.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지금 자체가 어느 정도 바닥권에 와 있는 모습이 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약에 이걸 깨고 내려가면은 더욱더 많이 하락이 되겠지만은 자, 그럴 가능성보다는 좀 반등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요거는 컴퓨터 시스템 디자인이라든지 관련된 서비스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고용이 되고 있느냐.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토탈 고용과 더불어서 챗GPT가 일단 나온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용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총 고용 자체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쪽 분야 있죠. 컴퓨터 시스템 디자인 요쪽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좀 대체가 되고 있는 것이 AI로 인해서 고용이 좀 많이 감소가 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위클리 임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 있죠. 컴퓨터 시스템 디자인이라든지 관련된 서비스. 그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토탈 본다면 좀 줄어들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이때 임금 자체가 이쪽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잘리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low experience 프리미엄이 있죠. 프리미엄이 적은 사람들, 경험치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레이업이라든지 프리미엄 없어지고 그에 반해서 high experience, 경험 많은 사람들의 프리미엄은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돈을 많이 주니까 임금이 늘어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구독자님 요청하신 테라다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이런 것들 밸류에이션이 높죠. 자, 그럴 때는 있는 분들은 가져가겠고 없는 분들은 좀 기다리셨다 빠지면은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지금은 보유자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AI 혁명, 그 가장 뜨거운 중심에 서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기업, 바로 테라다인인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벗겨볼까요? 이 숫자, 181%. 이게 대체 뭘 의미할까요? 놀라지 마세요. 바로 지난 1년 동안 테라다인의 주가가 뛰어오른 수치입니다. 무려 181%나 급등한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이게 그냥 시장이 좋아서 오른 게 아니에요. 보시면 같은 업계에 쟁쟁한 경쟁사인 암페놀이 37.8% 오를 동안 테라다인은 혼자서 181%라는 정말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시장을 그냥 이긴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찢어버린 거죠.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도대체 이 잘 알려지지도 않은 기술 거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뜰 수 있었을까요? 오늘 분석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겁니다. 자, 그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보시죠. 자, 첫 번째 단서는 월스트리트가 이 회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있습니다. 그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테라다인이 사업의 판을 완전히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테라다인의 운명은 사실상 성장이 멈춰버린 스마트폰 시장에 꽉 묶여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AI와 관련된 이 컴퓨팅 부문은 전체 매출에서 겨우 10%를 차지하는 뭐랄까 구석에 있는 작은 조각에 불과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완전히 판이 바뀌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붐을 타고 컴퓨팅 부문이 무려 50%, 절반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예전에 주력이었던 모바일은 25%로 비중이 확 줄었죠? 이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극적인 체질 개선인 겁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AI 칩이 테라다인한테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기서 테스트 강도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요즘 나오는 AI 칩들은요, 너무너무 복잡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결함 하나 때문에 수천 달러짜리 칩 전체를 버려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테라다인이 하는 이 정밀 테스트의 중요성이 말도 못하게 커진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실적으로 숫자로 증명되고 있어요. 매출이 44% 늘고 주당 순이익은 무려 100%가 넘게 폭증했습니다. AI로의 전환이 진짜 돈이 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자, 지금까지는 폭발적인 성장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럼 이제부터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회사가 과연 반짝 스타가 아니라 정말 오래 갈 수 있는 기업인지 워렌 버핏의 눈으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경제적 해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옛날에 성을 지키던 그 해자처럼 다른 경쟁자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보호막, 그런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말하는 겁니다. 테라다인의 해자는요, 한 겹도 아니고 무려 3겹으로 아주 단단합니다. 첫째, 기술력으로 따라올 수 없는 하드웨어. 둘째, 한 번 발들이면 빠져나올 수 없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빅테크 기업들과의 아주 끈끈한 관계죠. 특히 이 소프트웨어,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한번 쓰기 시작하면 엔지니어들이 여기에 다 익숙해져서 다른 회사 제품으로 갈아타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이걸 전환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엄청난 락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워런 버핏이 늘 강조하는 게 있죠. 돈은 잘 버는데 그 돈을 벌기 위해 계속해서 공장을 짓거나 거대한 설비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회사. 바로 자산 경량형 비즈니스 말입니다. 테라다인은 어떨까요? 이 표 하나면 설명이 끝납니다. 보세요. 장기 부채가 아예 없습니다. 제로예요. 그리고 벌어들인 돈의 14% 이상이 고스란히 현금으로 쌓이고 있다는 거. 이건 뭐 그냥 현금 찍어내는 기계나 다름없죠. 버핏이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완벽한 재무 구조입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면 정말 완벽한 회사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투자자의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좋은 회사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 가격에 사는 게 맞을까? 하는 문제죠. 이게 딱 동전의 양면 같아요. 왼쪽을 보면
와, 정말 대단한 회사다 싶죠. 강력한 해자에 AI 성장 스토리에 재무 구조까지 완벽하니까요. 그런데 오른쪽을 딱 보면 가격표에 숨이 턱 막힙니다. 선행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미래 이익 대비 주가가 90배가 넘는다니?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물론 세상에 완벽한 회사는 없겠죠. 아무리 잘 나가는 테라다인이라도 분명히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 한번 객관적으로 짚어보죠.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집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몇몇 빅테크 고객사의 매출이 크게 쏠려 있고요. 또 해외 매출 비중이 거의 90%에 달하는데 특히 중국 비중이 높다는 점, 이건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졌을 때 굉장히 취약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한번 오늘 분석의 핵심 비율을 떠올려 보죠. 골드러시 때는 금을 캐지 말고 곡괭이와 삽을 팔아라. 테라다인은 바로 이 AI 골드러시에서 가장 현명한 포지션을 잡고 있는 플레이어, 즉 모든 광부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곡괭이와 삽을 파는 회사인 셈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결론입니다. 테라다인은 의심할 여지 없이 동급 최강의 훌륭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장이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엄청난 미래 성장성까지 지금 주가에 이미 싹 다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거대한 AI 골드러시에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대체 불가능한 도구를 파는 이 회사의 가치, 과연 얼마가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투자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